자, 계속 이어서 기업사회공헌활동가 CSV 9주차 세 번째 시간 문화복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를 한 문화복지에 대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그리고 문화복지에 대한 소외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의 몇 가지 사례, 유형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봤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앞으로 문화복지에 대한 그 현안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효과성과 효과성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어느 정도로 그 감수성이면 감수성이 향상됐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집중적으로 해서 뭐 향상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성하고 효율성의 어떤 키워드가 될 텐데, 문화 감수성이나 문화에 대한 욕구 정도에 따라서 수혜자의 문화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욕구가 전혀 없는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클래식 콘서트에 초대를 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최자의 입장에서 대상을 선정을 했을 경우에 그 대상이 우리가 그 문화복지 사업을 하면서 목적하는 문화 감수성 향상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어떤 친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대상 자체가 문화적인 욕구가 없는 대상이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효과나 효율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거꾸로 그런 문화적인 욕구가 있는 소외계층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문제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역으로는 뭐 문화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갖게 하는 것도 문화복지의 어떤 일환 아니겠냐, 이런 다양한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첫 번째 경우도 그 문화적인 욕구가 전혀 없는 소외계층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결국에 욕구가 없다 하더라도 문화적인 그 체험 기회를 가짐으로써 욕구가 향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성과, 이런 것들 척도를 가지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문화복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효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과제를 꼽았고요. 또 예술 경영 전문가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이제 면밀하게 그 서로 그 협의하에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영역에 사회복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통계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문화복지에 대한 어떤 공연이나 그런 예술에 대한 부분, 그런 예술 장르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그러니까 전문 영역의 어떤 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전달 방법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그 전문가 계층이 그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현안 과제는 기업의 지원 기간이 짧고 지원액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사회공헌에서 문화복지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사회공헌 활동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늘 굉장히 뭐 성과가 좋은 경영 성과가 좋은 기업이 내일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성과가 급성장한 기업들이 있죠. 뭐 배달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 그 식품, 포장식품에 대한 거라든가. 근데 반면에 여행업, 또 항공업, 뭐 관광 이런 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한 그런 그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은 경영활동의 어떤 기업이 주체적으로 하는 경영활동의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늘 성공하고 성행하는 어떤 기업들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지금 같은 어떤 경영 성과를 가질 거다라는 걸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보면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기업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년 내지는 뭐 2년 미만으로 이제 협약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기업 사회공헌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봤겠지만, 기업이 건전하고 탄탄하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사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 사례들 중에서도 뭐 1, 2년 안에 끝난 것도 있고요. 또 하다가 지금 현재 안 하는 것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같은 경우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를 할 때 그 지원 기간이나 이런 약정 같은 것을 단기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게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그 의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드는 게 기업이 재단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재단은 목적 사업을 재단이 기업이 망해도 재단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죠. 별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활동하고 별개로. 뭐 예를 들면 대우재단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기업은 망했잖아요. 그런데 대우재단은 지금 뭐 건전하게 그동안에 그 재단이 갖고 있는 목적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록펠러 재단이나 카네기 재단을 보면 기업 활동을 해서 성과를 올렸을 때 재단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재단은 영원히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기업 재단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기업이 재단을 만드는 게 그 바람직하냐, 뭐 그것만이 최선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들도 여러 각도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요 2번에 관련된 과제, 지원 기간을 길게 하고 지원액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해결책 중에 하나는 기업이 문화 관련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구조를 짜는 게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일단 초중 고교 교과목에서 이제 문화예술에 관련된 교육이 점점 적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문화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뭐 미술학원을 다니거나 피아노 학원을 다녀서 미술을 그리는 거를 어느 정도 배우거나 또 피아노를 다루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거는 다 플레이어를 위한 교육인 거예요. 피아니스트를 양성하거나 화가를 양성하는. 그런데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화가나 피아니스트가 몇 명이 나왔을까요? 정말 뭐 수백만 명을 교육시키면 한 명이 나왔을까요? 뭐 조수미다. 그럼 조수미 같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을 나왔을까요? 어떤 이런 그런 어떤 플레이어를 양성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은 굉장히 큰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뭐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에 관련된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는 거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음대를 나와서 피아노를 전공해서 성악을 전공해서 어, 이름을 날리고 그 명성을 얻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문화복지에 관련된 거,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거는 감상법이에요. 감상법.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방법, 클래식을 뭐 감상한다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그 문화적인 기본 소양을 갖추는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에서는 다소 부족하다. 그런데 기업들도 사회공헌을 하면서 기왕 문화복지에 대한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소양, 교육, 감상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한 프로그램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사회공헌 중에 이제 문화복지 분야를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할 때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기업 CEO들이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기업 CEO들은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그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경영 성과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문화복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정도가 좀 낮다. 이게 이제 문화복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걸림돌이라고 이제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기성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까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감수성이 좀 둔감한 경우도 있고요.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은 굉장히 냉철하잖아요. 기업이 오늘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되고 오늘 죽느냐 사느냐 이거에 계속 그 경영 성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문화적인 요소를 개입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과제로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복지가 활성화돼야 된다.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뭐 아까 문화소외계층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넓은 대상들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문화복지 사업을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문화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 아까 얘기한 감상하는 법, 뭐 이런 거 같은 그 내용들을 추가하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이 부활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바람이고요. 또 기업 CEO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또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각종 공연에 해설이 있는 그런 박물관에도 요즘에 다 해설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면은 뭐 외국어로 되어 있는 해설 기기도 다 우리가 이제 그 대여를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용이나 그 원작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해설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좀 그 문화복지 기업사회공헌 활동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 제언이고요. 또 아트 포 칠드런을 확대해서
취약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에게, 아까 문화소외계층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어떤 제도에 이렇게 그 학교 수업 시간 뭐 이런 거에 이렇게 그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동들도, 청소년들도 다 문화소외계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동들한테까지도 확대를 실시해서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공연이나 음악, 미술 이런 6개 분야 이외에 문학, 책에 대한 거, 이런 거를 포함시키는 것도 감수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그런 외부 그 대회가 고전 읽기 경시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고 그거에 대한 독후감을 쓰는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국 대회였는데, 뭐 요즘에는 초등학교 애들이 무슨 수학 경시대, 영어 경시대 이런 거를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경시 대회를 하는데, 저희 세대에, 그러니까 뭐 한 지금 4, 50대 그 세대들은 고전 읽기 경시 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전, 뭐 우리 뭐 이순신 장군, 뭐 신사임당 이런 책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맞게. 그래서 그거를 읽고 이제 독후감 대회 이런 걸 하는 거였는데,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는 어쨌든 책이라는 것도, 도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학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복지에 대한 성과 측정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성과 측정 시스템이 있어요. 자원봉사에 대한 성과 측정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우리가 측정 그 툴을 가지고 있죠. 그 지표도 가지고 있고 또 측정 도구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그때그때 뭐 만족도 조사가 됐든 뭐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문화복지에 대한 것도 성과 측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부 기관에서는 성과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실시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문화 복지에 대한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봤을 때, 그 문화복지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했을 때 기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올라갈 수 있고요. 후원이나 협찬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성과 측정 시스템은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문화예술 기금 적립 및 세제를 지원하는 거. 보통 이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지요. 기부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니까 그 손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의 비율을 높이자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법인세 감면이라는 게 기부를 했다고 해서 무작정 높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한 선에서 인정을 해줌으로써 기업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제를 지원하는 방법도 기업의 사회공헌 중에 문화복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요즘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화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서 한 축으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 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떤 그 실체적인 조직으로 발전을 시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 중에 초창기에 아주 그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 사례로 꼽히는 게 이제 하자센터의 그 공연단이에요. 하자센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에 그 영등포구에 있는데요. 탈학교 청소년들을 모여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관을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정도 됐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 하자센터예요. 우리 뭐 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탈학교 청소년들이죠. 그 학교에서 뭐 제적을 당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이제 어떤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그런 청소년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요리를 하거나 뭐 음악을 하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연주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주단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폐 기자재, 그러니까 뭐 드럼통이라든가 또 철로 된 어떤 무슨 냄비라든가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난타 같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공연을 하는 공연단이 있었는데, 그 공연단이 2007년도에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기면서 초창기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전국에 공연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문화복지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기업 사회공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한 분야다라는 것이고요. 또 유능한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기업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문화복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뒷받침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그 기업과 문화복지 사회적 기업을 매칭하는, 그러니까 결연하는 그런 캠페인도 전개해보면 기업의 문화복지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익연계 마케팅을 통한 윈윈 전략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코즈 릴레이티드 마케팅입니다. 공익연계 마케팅. 그러니까 기업이 마케팅을 하는데 그 요인을 공익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가 코즈 릴레이티드 마케팅, 공익연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공헌을 실천하고요. 기업의 브랜드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매출을 증대하고, 또 문화예술단체 입장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요. 또 인적 자원도 지원을 받고 물적 자원도 지원을 받으면서 본래의 문화예술단체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윈윈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 앤 비즈니스라는 포맷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기업의 공익 연계 마케팅에 이제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활동에 뭐 이번 공연은 뭐 별표 기업의 후원으로 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CRM 활동이에요. 또 공연의 티켓을 사시는 경우 1%를 뭐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에 뭐 사용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이 바로 공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공익 연계 마케팅을 활용하는 방법도 기업의 문화복지,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익연계 마케팅은 사실 비단 문화복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제품을 구입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제과점을 갔는데 뭐 1%는 뭐 불우이웃돕기 뭐 성금으로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원을 내지만 그 중에 1원은 모아서 불우이웃돕기를 쓰겠다고 기업이 이제 그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익연계 마케팅이라고 해요. 이 공익연계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제품 구매하면서 이렇게 라벨이나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문화복지에서도 그 공익연계 마케팅을 활성화하면 문화복지도 활성화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또 기업의 그 종업원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아까 얘기했죠. 문화복지 소외계층이 기업에서 그 주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는 거지만 일단 기업 안에 있는 종업원도 그 문화복지 소외계층에 해당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종업원을 위한 문화공연, 그 다음에 또 복리후생비의 또 일정액을 문화복지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거나 또 월 1회 뭐 문화의 날을 만들어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을 관람하도록 한다거나 또 송년회나 뭐 이런 다양한 행사를 문화 관람 행사로 대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종업원들의 문화복지 또 종업원들의 문화적인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 확산시키는 것도 문화복지 활성화의 좋은 방법이다.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문화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의 소외계층과 문화복지의 소외계층은 좀 구분이 되지만 전체적인 기업사회공헌 활동에서는 좀 광범위한 대상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사업을 기획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5월 6일 수업은 이미 공지를 해드린 바와 같이 커뮤니티 매핑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커뮤니티 매핑 특강이 5월 4일 화요일 날 그 수업을 듣는 그 소셜 비즈니스 학부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이제 특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화요일 수업에서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목요일 그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중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출석 체크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6일 날 그 커뮤니티 매핑 특강을 잘 그 수강을 하시고요. 그리고 11주차에 우리가 예고 드린 대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 그 사례 마지막 부분 마무리 세션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주차 수업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공헌 활동을 100개를 다 살펴보진 못하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커뮤니티 매핑 특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